코스피가 장중에 약 5% 가까이 6,910을 돌파했죠.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주초에는 물량을 모아가는데 휴일 이후의 월요일, 오늘은 매수세가 과감하게 호가창에 그대로 흩뿌려지면서 시가에 그대로 뿌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장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버렸죠. 3월부터 매주 주 초에는 시장을 상승시키는 물량들이 들어왔지만은 5월 4일 월요일 오늘 비차익거래 순매수 2조 6천억 원은 간만에 묵직하고 거대한 숫자예요. 최근 4월 21일 화요일 플러스 1.2조, 4월 8일 수요일에는 1.5조, 이 물량도 제법 컸는데 오늘 비차익거래 순매수는 그 물량의 2배에 가까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죠. 코스피 200 천선을 강제 돌파했고 스마트머니가 단순히 지수를 유지한 수준을 넘어서 상당 매물대를 돈의 힘으로 밀어버리며 새로운 가격 밴드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거래소 현물에서는 개인분들의 항복을 외국인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싹쓸이했죠. 단순히 많이 산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매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개인분들이 약 5조 원 가까이 매도하셨는데 코스피 현물 차트에서도 선물 차트에서도 신고가를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제 꼭지다. 너무 많이 와버렸다. 수익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물려 계시던 분들이 역대급 물량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고점에서 다 받아내면서 완벽한 손바뀜을 달성했죠. 그리고 외국인이 약 2만 플러스 계약, 현물을 3조 원 가까이 사면서 선물에서도 약 2만 계약 가까이 샀는데 일단 주초 이 상승을 상당히 아주 강하게 가져가겠다.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의 상승 추세로 만들어주겠다. 꽤 의미있게 선포를 한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약 2만 계약 매도를 했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선물을 대량 매도했죠. 이게 현물을 산 만큼 선물을 팔아서 리스크를 없애는 매수 차익 거래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기관은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외국인이 현재 강제로 멱살을 잡고 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십니다. 코스피,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치죠. 기름값, 김밥 모두 다 오르고 특히나 전쟁 중이죠. 종식이 되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잠겨있고 유가, WTI, 브렌트유는 연초 대비 30에서 40% 급등했죠. 그런데 S&P 500은 7,230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25,114로 사상 최고로 마감했고 오늘 한국 코스피도 지금 장중인데 약 6,910일까지 찍었어요. 물론 주초 펌핑 후에 금요일쯤에 덤핑하는 패턴은 여전하지만 그 신비의 기회를 같이 한다는 점은 특히 오늘 굉장히 묵직한 힘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이상한 사실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며 포머가 엄습합니다. 마치 정치와 굉장히 유사한데 대부분이 중도인데 세상은 흑백 논리를 강요하면서 편을 가르라고 종용하죠. 너는 업이야 다운이야 지금 업으로 가는 힘 못 봤어? 왜 자꾸 다운을 종용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반된 두 상황과 논리 그리고 뒤죽박죽 섞인 지표들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시는 건 매우 당연해요. 한쪽에서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끝까지 다 왔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봐라. 이건 버블 중에 버블이다. 이 이야기에 이제 계속 부닥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답은 뭐고 어떠한 방향이 맞은 거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솔직히 두 논리는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의 층위, 그 단위가 달라요. 두 개 서로 다른 시간대랑 세 개가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논리인 상승론은 현재 흐름에 집중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기업의 이익이죠. 전쟁 중에도 구글과 메타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와 애플이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인다면 시장은 일단 그 숫자에 환호하며 달려갑니다. 즉 금융의 세계, 흐름이라고 하죠. 이 흐름에서는 지금 돈이 벌리냐? AI 기업들 매출이 폭발을 해요. 클라우드 성장률이 30에서 60% 미쳤습니다. 매분기 빅테크 실적 서프라이즈죠. 이쪽 세계에서는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찍히고 있으면 주가는 오르는 게 국룰입니다. 2번 논리, 하락론에서는 구조적 토대에 집중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써줄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무너지고 에너지 비용인 100% 이상 넘어간 유가가 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결국 무너진다는 물리적 법칙을 강조해요. 즉 실물의 세계에서는 이 구조가 버틸 수 있나?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어.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이야. 소비자 심리가 붕괴돼. 수출이 둔화되잖아.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밖에 나가서 김밥 한 줄 사 먹기 힘들다 야. 휘발유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이 상태가 오래가면 경제가 부서진다. 두 논리를 결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실적이라는 마약이 전쟁과 고물가라는 통증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고로 마약의 효과, 이익 성장률이죠. 이게 조금이라도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딱지가 통증이 하얗하고 서서히 자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역사를 알게 되면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잠깐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은 1973년 오일 쇼크, 73년 10월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죠.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 서방의 석유 수출을 금지해요. S&P 500이 16.1% 폭락합니다. 시장 회복에만 무려 6년이 소요돼요. 트리플 악셀의 범습이죠. 석유가 금수됐어요. 공급의 충격, 경기가 침체되죠. 수요의 충격, 연준이 정책적인 실수를 합니다. 주가도 기름도 같이 폭락한 유일한 사례로 현재와 비교하기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점이에요. 반대로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전쟁도 있죠. 90년 걸프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예요. 90년
2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16불에서 41불로 161% 폭등해요. S&P 500은 15% 하락. 91년 1월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해요. 단기 종료가 명확해지자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종료 후의 시장은 26에서 약 30% 급등. 불확실성이 최고점에서 확실성, 전쟁 종료로 전환되는 순간에 시장이 폭등했어요. 공포는 최대였지만 초반에 결말은 달랐던, 시장은 사건이 아니라 이걸 거래했었죠.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근본 이란 전쟁과 굉장히 유사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S&P 500이 침공 이후 몇 주 만에 15%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 제거가 주가를 올렸죠. 시장이 사건이 아니라 기대를 거래한 거예요. 전쟁 전에 유가가 이미 30불에서 35불로 14% 상승합니다. S&P 500의 실제 하락은 고작 2.2%. 전쟁 시작 후에 시장이 단 13일 만에 완전히 회복하죠. 그리고 12개월 동안 S&P 500은 약 30% 가까이 상승, 다우존스도 22% 상승, 일본 니케이는 무려 지금 한국과 비슷하죠. 55.4% 폭등.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로 전쟁이 났는데 주가가 오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주가에 미리 반영되었죠. 실제 전쟁 개시는 악재 해소로 읽혔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AI 기술 부분이 이때 없었는데 닷컴 버블 이후에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먹을 회사들이 많았죠. 즉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 결국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전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S&P 500은 평균 6% 하락했는데 약 20개 사건에서 평균 28일 만에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습니다. 분쟁이 몇 년씩 지속되는데도, 즉 전쟁의 지속기간은 시장 성과와 별 관계가 없던 거예요. 아니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악재들과는 무관하게 독고다이 펌핑 중에 있었던 건가? 역사가 패턴을 보여줬으니까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면 1번 타코 트레이드. 트럼프는 결국 물러난다? 시장은 고로 결국 협상한다. 그래서 미리 매수한다. 2번 AI라는 초거대 엔진. 과거에는 기술주가 리스크였죠. 지금 기술주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요. 전쟁보다 AI가 훨씬 더 큰 상황이죠. 3번 학습된 반사신경. 코로나 이후 투자자들이 배웠어요. 야 빠지면 사. 4번 강건한 기업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말이 아니라 숫자가 찍히고 있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모두 다 잉여 현금 흐름은 걱정되지만 계속해서 이익이 찍히고 투자가 멈추지가 않죠. 5번 전쟁 리스크의 선반영. 전쟁 시작 시 이미 10%가 빠졌죠. 그게 공포의 가격이었어요. 6번 유동성. 연금, ETF, 자동 매수가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뚜렷한 전쟁 수혜 산업이 존재하죠. 에너지, 방산, 금융.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어요. 지수 방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메인 디쉬예요. 지금부터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1973년 오일 쇼크 때와 닮았어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몇몇 현상이, 전조 현상이, 잠재적인 리스크 현상이 그때를 답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소비 둔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죠. 바로 AI라는 완충장치. 그래서 지금은 위기 초기냐, 그냥 상승 중이냐, 둘 다 맞는 상황인 거예요. 이 임갭점에서 앞으로 더 단기적으로는 상승론에 더 무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왜냐? 주식시장은 기대로 먹고 사잖아요. AI라는 충격적인 이익 성장률이 유지되는 한 하락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채 종말은 뒤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26년 중간선거란 정치적 방어막이 있어서 하락 압력을 인위적으로 막아내는 힘이 존재해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100달러와 3%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투입 원가를 높이고 가계에 갖춰본 소득을 파괴하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의 둔화 역시 속일 수 없는 실물 지표예요. 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과 고금리의 고통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실의 방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흑이냐 백이냐 막연히 상승이냐 하락을 믿기보다 다음 지표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며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 말 말고 정치인들의 입이 아니라 배를 봐야죠. 트럼프와 이란 사이의 실질 타협을 봐야 돼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률, 매출 말고 마진, AI 수익과 내러티브의 균열이 가는지 안 가는지. 3번 케빈 워시의 첫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냐 성장이냐. 인플레이션 시에는 일단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관망 발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수출 지표, 특히 반도체, 글로벌 실물의 선행 지표죠. 일평균 수출 금액 둔화가 5, 6월에도 지속된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예요. 그리고 소비재, 항공, 유통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마존 리테일, 맥도날드, 델타 항공의 실적을 봐야 돼요. 이게 가장 빨리 소비 둔화와 유가 충격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5개의 대죄가 현실화 시에는 그 종착역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GDP 성장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오일 쇼크 때와 직접 비교는 과장일 수 있는데 GDP 성장의 완만한 둔화와 인플레이션 3, 4% 구간의 소규모 스태그플레이션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이 경로에서는 20에서 30% 이상의 하락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역사가 속삭여주는 거랑 현재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결합해서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6월 정도까지 시장이 낙관론에는 아직 연료가 남아있어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 않는 한 1분기 언행 호재의 여운과 타코 기대가 주가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로 본격적으로 오른 만큼 오른 주식에 굳이 베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순환매 속에서 저평가된 하부 섹터, AI나 에너지 중심으로 여기에 6에서 7할 정도, 기존 강자들에게 2에서 3할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1에서 2할로 맞추어 나가는 게 데이터에 순응하는 플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7월에서 9월 2분기 어닝 시즌과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FOMC가 겹치는데 이 구간이 진짜 승부처예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리더십 교체 시점인데 이 부분이 가장
과소평가된 리스크라 볼 수 있어요. 이날 케빈 워시의 혀를 봐야 되는데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연말 랠리에 바통 터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강렬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워시는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잖아요. 시장은 지금 그가 오면 AI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새 의장이 취임한 이후 금리를 한두 번 내려서 3%, 3.25% 수준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워시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의장 자리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연준 의장들이 그랬듯이 어떠한 현올림을 보여줄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워시가 취임 직후 3% 인플레이션은 용납 못한다. 조금이라도 매파적 기조를 보인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라는 베팅을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연준 의장 교체 시기가 시장이 불확실성을 재가격하는 결정적인 구간이었어요. 87년 그린스펀 취임 직후 블랙 먼데이가 왔고 94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채권 시장을 박살냈어요. 교체 시점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 시대 워런 버핏을 능가해야 되는 지금 세대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기 이전에 현금 및 채권 비중을 20에서 30%로 이게 근본 전략의 노른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AI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이 살아있으면 조정은 기회죠. 단 그 조정이 얼마나 깊을지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대주회가 속죄되어야 하는 거고 파티는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핫할 때는 코스피에 나스닥에 S&P 500에 꽂힌 주식이 있죠. 이 모든 주식시장의 총화, 증권주, 그 중에서도 1등주인 미래에셋 증권의 스페이스X와 미국 빅테크 투자 관련 모멘텀 그리고 활황이었던 주식시장 데이터를 모두 녹여낸 수급 그림을 보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저가 매집 및 기반 구축 단계가 있었죠. 약 21,000원에서 33,000원 사이. 이 시기 외국인이 조용히 매집을 이어갔고 연기금은 2만원대 중반부터 물량을 꾸준히 모아갔어요. 12월 18일 8% 상승과 1월 6일 약 16% 급등은 매집된 물량을 바탕으로 한 1차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는데 약 4만원에서 7만원 사이였죠. 2월 3일에 상한가 근처 급등 시 금융투자가 약 105억 원 이상을 사들이면서 시세 엔진을 가동시켰죠. 그리고 2월 27일 고점에서 조금씩 물량 정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특히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외국인의 무차별 매도 폭격이 일어나죠. 약 2천억가량을 내던지면서 한방 큰 수익 실현을 단행했어요. 이때의 물량을 개인분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약 3개월가량의 긴 횡보 구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4월에서 현재까지 전고점 탈환 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약 6만원에서 7만 3천원대죠. 2월 27일 역사적 고점 부근을 현재 스멀스멀 기어오르면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개인분들의 물량이 소화되었죠. 특히 오늘 5월 4일만 하더라도 약 10% 가까이 폭등하면서 물론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에서 시가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다 들어와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미래에셋 증권까지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죠. 증권이. 앞서 말씀드린 케빈 워시가 혀를 잘못 놀리기 전까지는 다른 AI 및 성장주들과 더불어 자본시장에 꽂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의 간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스마트머니가 2월에 거액을 챙겨 나간 뒤에는 4월부터 철저하게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스마트머니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주의해야 될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6월 이전까지는 다시 한번 그 다음 구간으로 레벨업을 시켜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첫째 주 실적 발표 전후에 전고점 돌파 여부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 수요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000억 이상 계속 유입되어준다. 전고점을 도전해볼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품고 있는 거죠. 다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은 62,000원 전후대에서는 연기금의 평단가예요. 여기가 4월말 지지를 확인했던 철옹성 지점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스마트머니는 본인들의 본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어 매수가 집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을 단행할 수 있는 구간은 약 73,500원에서 76,500원대 역사적 고점 매물대와 외국인의 2월 엑시트 단가가 겹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도달하면은 스페이스X 뉴스 등 여러 가지가 쏟아지겠는데 수급상으로는 조금은 현금화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관리 구간이겠죠. 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서두에서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했고 주요 5대 지표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걸.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요 5대 지표는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계속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두어야 됩니다.